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지난주에 21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된 부분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21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1주택이 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종전 규정을 보면 종전 규정은 이미 19년도에 개정이 돼 있었는데 시행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종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양도를 하고 1주택이 된 경우에 보유기간을 최종주택이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2년을 기산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양도로 1주택이 된 것만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증여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세대 분리, 또 멸실, 이런 걸로 인해서 1주택이 된 때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주택이 되는 사유에 증여와 용도 변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해서 1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증여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서 2주택이었는데 이것을 업무용, 사무용으로 임대를 바꾸면서 주택이 아닌 걸로 되면 이 종전 규정에 따르면 즉시 그 시점부터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겠죠.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면. 그런데 이때도 사업용에서 주거용에서 사업용으로 바뀐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시행 이후에 증여나 용도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아직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공포되는 데까지는 대략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 안에 만약에 증여나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는 아니니까 마지막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1월 중에 증여를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1년 1월 1일 시점에 보면 A주택과 B주택, 2주택 상태였죠. 그래서 21년 1월에 만약에 B주택을 팔았다. 그러고 나서 팔고 나서 A만 남았다. A만 남았을 때 A의 비과세 판단의 기산일은 어디냐? 네. B주택의 양도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 그럼 2년이 안 되죠. 그러면 이 A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년에 양도가 아닌 증여를 했다.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를 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A주택 양도할 때의, 그래서 B주택은 다 없어진 거죠. 없어졌고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그러니까 2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가 아까 시행령에서 보시다시피 시행령 기산일 이후에 만약에 증여를 했다. 이렇게 B주택을 21년 3월 정도에 증여를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증여일부터 1주택이 된 거니까, 증여하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1주택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2년을 판단한다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 1주택이 된 때로부터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증여나 용도 변경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세대 분리나 멸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이렇게 시행령에서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 변경을 포함시킨 걸로 봐서 세대 분리나 멸실 이런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보유기간 기산이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요건에 갖춘 장기임대주택. 그런데 지난해 7월 10일 대책 때 아파트는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했고,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제 와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임대주택으로 안 보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그래서 안 해주는 걸로. 그리고 아파트 안 되는 것이고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었죠. 그랬는데 요 2번, 3번은 여전히 안 되도록 했지만 요 1번은 풀어졌습니다. 삭제했다는 뜻은 이런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거주주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행일은 양도분부터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 이것도 조금 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 예상하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 취득했느냐에 상관없이 아예 이제는 등록이 안 되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 등록 주택이 안 되겠죠. 근데 아파트 외의 주택은 시기를 나눠서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지금 등록해도 등록도 되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그런데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등록을 해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하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역시 등록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 아파트 외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취득한 주택은 시기에 관계없이 일단 등록이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7월 10일 대책의 요지였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가능하도록, 즉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아파트 외 주택을 임대 등록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준 것이 개정안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과세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 2주택 중과세 이런 것들이 중과세가 나왔을 때 제일 말들이 많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임대 등록한 주택이 하나 있고 하나 이상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주주택을
주택을 받고 타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하나 구입함으로써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중복 적용받고자 했을 때, 중복 적용받을 때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맞는데, 그것이 거주주택이 9억 초과가 돼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이게 중과세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19년도에 그 중과세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대대적으로 중과세 추징도 하고 조사도 많이 했었던 사례인데요. 그 일시적 이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 적용됐을 때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으로 일시적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중과 배제를 하겠다고요. 이것도 이 영을 시행한 이후의 양도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양도를 해서 중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해주는 그런 소급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중과 배제를 해줬다는 것은 이전에 즉 20년도 뭐 그 이전에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승소가 안 된다면 아마 법원 쪽까지 가면 승소하지 싶은데, 어쨌든 현재 시행일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시행일 이후에 혹시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행일 이후에 양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면 A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 주택인데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등록한 게 있고 대체주택 구입한 게 있다. 이럴 경우에 비과세 판단은 우선 장기 임대주택과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 B의 일시적 이주택 중과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중복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A는 비과세는 맞습니다. 비과세는 맞는데 비과세가 항상 9억 이하분만 비과세 되는 거죠. 9억 이하분만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은 과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세. 그럼 이제 과세 부분이 일반 과세일지 중과세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정 전에는 우선 주택수를 보면 A, B, C 3주택이고 그럼 중과세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과 배제를 보니까 C만 중과세 배제고 A, B는 중과세 배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A를 양도함에 있어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일 때는 A도 중과세 배제가 되지만 지금 A와 B 2주택이기 때문에 A가 중과세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다. 중과세가 되면 중과세율 적용하는 것도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세금 차이가 크게 나죠. 크게 났던 건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시적 3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이 돼서 중과세가 배제된다. 중과세가 배제가 되면 세율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 2. 표 2는 뭐냐면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표 2를 말합니다. 그 표 2를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과 배제 사유를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수용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들한테도 중과 대상이었으면 과거에는 중과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이런 수용 대상이 돼서 양도되는 주택들은 중과세 배제를 한다.
재개발로 인해서 그 현금 청산되는 주택들 또 수용에 따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수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도 중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년도부터 크게 바뀌는 것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이 분양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요. 분양권이라는 것은 이런 법률,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등, 주택법 등등 이런 법률에 따라서 분양된 주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그럼 오피스텔도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준공되어서 용도를 주택으로 쓰기 전까지는 그 용도는 어디까지나 업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이라고 주택의 분양권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법률에 의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20년 작년에 이미 취득했던 작년에 분양 계약했던 그런 분양권들은 이런 주택수 포함되는 분양권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이 분양권 하나를 가지게 되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처럼 일시적으로 뭔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든 건데요. 입주권에 보면 입주권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있습니다. 156조 2에 있죠. 근데 그걸 본따서 156조 3 분양권에 관한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보면 입주권의 특례에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주택이 있는데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1번과 2번이고요. 3번은 원래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변화했거나 변할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번은. 근데 입주권은 그런 3번 같은 사례가 생기겠지만 분양권은 원래 있던 주택이 분양권으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은 입주권에만 적용을 하고 분양권에는 적용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입주권만 해당이 되고 1번과 2번은 입주권이라는 용어 자리에 분양권으로 대체를 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1번은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처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서 1주택 1분양권이 될 것. 그 다음에 분양권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시면 A주택을 만약에 19년 12월 1일 날 취득했고 B 분양권을 21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때가 23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이때 이내에 파시면 되는데요. 분양권이다 보니까
입주권과 달리 조금 빨리 준공이 될 수도 있는데, 종전주택이 만약에 조정지역이고 이것도 조정지역이다. 그런데 준공을 이 분양권 계약이 분양권 승계 분양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은 분양권이면 공사 진도에 따라서 좀 빨리 준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만에 준공이 됐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팔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조항에 따라서 이때까지 팔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별도 조항 156조의 3, 156조의 3이라는 조문을 만든 이상 3년 안에 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거주 목적 분양권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이제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분양권을 샀는데 이게 3년 안에 만약에 못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년 안에 못 팔면 그 준공된 지 2년 안에 팔고 그 다음에 준공된 지 2년 안에 반드시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종전주택 A는 요 이전에 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주권 실거주 목적 입주권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156조의 2에 있는 상속으로 인해서 입주권을 추가했다든가 그 다음에 동거봉양 또는 혼인합가로 인해서 입주권이 늘어나서 1주택 1입주권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인용주택과 관련된 입주권 특례도 그대로 분양권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똑같이 그렇게 조문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이 되죠.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양권들은 중과세 상황에서는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 11 이것이 이제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중과세 배제 사유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주권 자리에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문 안에 입주권 및 분양권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내용은 1주택 1입주권 앞에서 말씀드린 1주택 1분양권의 특례 두 가지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서 그 다른 시군 주택,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팔면 그 중과세 배제하는 그런 내용 똑같이 적용이 되고 혼인합가, 동거봉양합가 이것도 똑같이 분양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 그러니까 3주택, 2주택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 혼인으로 인해서 주택과 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갖고 있던 주택 입주권 수는 차감한다. 그러니까 빼고 내 것만 가지고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똑같은 입주권 자리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것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과거에는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되는 그런 조항들이 조건들이 생기면서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소수지분자인 경우에 다수지분자가 보통 그 상속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주를 하게 되면 나는 거주를 못했는데 그러면 다수지분자는 비과세를 받고 소수지분자인 나는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그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나의 1주택, 유일한 1주택인 경우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 상속인이 거주를 하면 그 거주기간을 소수지분 상속자인 나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 상속인은 누구로 할 것이냐? 첫 번째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다음에 이 상속지분이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그 상속 개시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모두가 거주를 하고 있었거나 모두가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중에 최연장자가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면 2년 거주를 했다면 2년 거주로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모든 상속인들이. 이렇게 상속 주택이 거주 요건을 인정받으면 물론 당연히 비과세도 되는 거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2년 거주를 했으니까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공동상속으로 인해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번 21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 사례들이 나오면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